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문제는 그린란드 문제죠. 그죠? 그린란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돌을 이번에 놓고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그린란드 문제 놓고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 돌아갔다, 뭐 미국이 남의 나라를 마음대로 뺏는다, 별소리 좀 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 그린란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언론에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 거요. 예. 그 다음 거. 예. 여러분, 지금 이 그린란드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북극해에 빙하가 녹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북극은 대륙이 없어요. 남극은 남극 대륙이 있지만 북극은 대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빙하가 북극해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빙하가 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제일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1850년에서 1900년대는 빙하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50년 주기로 지금 쭉 끊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어요? 예? 이쪽 2013년 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지금 빙하가 많이 녹아서 파란색으로 지금 바닷길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지도를 어떻게 보냐면은 왼쪽이 러시아예요. 왼쪽이 러시아고 오른쪽이 카나다하고 이제 알래스카 여기 있죠. 저 위쪽이 뭐냐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빙하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린란드는 여기 있죠. 그랬는데 지금 2023년으로 오면 어때요? 빙하가 많이 녹았죠. 녹아서 지금 파란색으로 바닷길이 이렇게 다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넘겨보시면 세월이 더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옛날이고 이게 지금이고 오른쪽이 이제 미래예요. 저렇게도 될 수 있다. 빙하가 완전히 녹아서 북극해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북극해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길은 뭐냐면은 카나다 쪽 길이에요. 그래서 저기 위에가 알래스카고 이쪽이 영국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카나다 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백길이 있고 이쪽은 러시아죠. 러시아도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러시아 쪽 길이에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중간에 있는 길인데 이걸 이제 북극해로라고 그래요. 북극해로. 이 북극해로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 상해에서 그러니까 상해 쪽 남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저기 프랑스까지 가는 백길인데 원래 남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백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북쪽으로 곧바로 올라가서 러시아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요. 이 길이 훨씬 어때요? 짧아요. 경제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랑스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남쪽 길은 22,000km인데 북극 쪽으로 가면은 19,331km. 그래서 7,000km가 짧아요, 이게. 그러면 여행 기간이 열흘이 단축이 돼요. 연료는 최대 35%가 덜 들어요. 배 한 척당 1년에 70억 원 정도가 비용이 더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히 중국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북극 해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 남쪽으로 돌아갈 때는 저기 싱가포르 쪽에 말라카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앞에 지브롤타 해협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누가 딱 막아도 중국은 배를 유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뭐 막히는 것도 없고 짧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북극 실크로드라고 불러요. 북극 실크로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중국이 저기로 들어오는 거 싫다 이거예요, 싫다. 예. 근데 이제 중국 배들이 저기로 이제 상선이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지켜야 된다면. 그럼 누가 지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길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러시아와 서태평양에서 함대를 함께 합쳐가지고 합동 군사훈련을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이 중국과 러시아 배가 합동으로 태평양을 순찰한다. 이렇게 순찰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중국이 이제 서태평양을 거쳐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저기 북극해 쪽으로도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지금 현재 북극해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각국의 군사기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빨간 쪽, 그게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쪽에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빨간색 점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는 공군기지나 해군기지가 별로 없죠. 저기 위에 알래스카 쪽에 미국 기지들이 몇 개 있는 거 빼놓고는 이쪽엔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은 지금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쫙 해놨어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그 카나다 쪽에 카나다 기지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카나다는 워낙에 군사력이 별 볼 일 없어서 군사기지 있으나 마나요. 그다음에 나토가 만들어 놓은 게 파란색으로 조금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극해를 놓고 보면은 이미 군사적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북극해 쪽에 군사력을 딱 집중해 놓고 거기다 이미 다 장악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북극해에 개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에 이제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점 된 거 7개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그린란드 지역에 땅을 사거나 혹은 광산을 사거나 연구소를 세우거나 인프라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지역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된 거예요. 그린란드에서 취소된 것만 7건입니다. 카나다 쪽에서 뭐 2건, 저쪽에 또 뭐 유럽 쪽에도 좀 있죠. 그죠? 누가 이 계약을 취소시켰을까요? 예, 미국입니다. 예. 그린란드에 공항이 없다. 그래서 공항 비행장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린란드가.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 수상이 있어요.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중국 시진핑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중국이 건설비 다 대주고 중국 건설사를 보내서 비행장 다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우리 중국이 이제 비행장 지어준다 그랬는데 미국이 그거를 알았어요. 미국 국방부가 중단시켰습니다. 거기 중국이 비행장 만들면 곧바로 중국 비행기지 된다. 너희 미쳤냐?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 호주가 갖고 있는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을 중국이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이 또 알았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개입해서 이거 거래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돈 줄게. 미국이 호주 회사에 돈 주고 중단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초록색은 뭐냐면 진행 중인 거예요. 이미 못 막은 거예요. 노란색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쪽 지역에 진출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6일에 카나다 총리가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와 중국은 경제, 무역 파트너가 되고 카나다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완전히 미국하고 정반대죠. 그죠?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영국 총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과 관계 정상화 한다고 지금 그렇게 뉴스가 떴는데요. 이 스타머 총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런던 한복판에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설을 승인했어요. 정상회담하기 전에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그 지하로 영국의 광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설계도를 영국 신문이 어떻게 비밀리에 그 빼냈어요. 그래서 신문에 실었는데 그 설계도를 보니까 지하에 208개의 지하 비밀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뭘 설치하냐면은 첨단 컴퓨터 장비, 그러니까 첩보용 첨단 컴퓨터 장비를 거기에 설치하면은 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기를 배출하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걸로 저게 설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 케이블이 어디로 지나가면 노란색이 광 케이블이에요. 저기 위에 보면은 요 네모난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예. 거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광 케이블이 바로 지나가는 자리에 비밀 방,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은 곧바로 영국의 금융가의 각종 데이터, 수많은 영국 사람들의 인터넷, 메일 뭐 할 거 없이 중국의 이 정보를 다 몽땅 다 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 미친 짓. 그래갖고 저 영국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총리가 그냥 오케이 지어. 그래서 지금 북극해를 지켜야 할 나라, 카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중국 편에 서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면 러시아 쪽 군사기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러시아는 군사력을 다 집중시켜 놓는데 나토, 그죠? 카나다 이쪽에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덴마크가 뭐 그린란드 못 넘긴다 이러고서는 지금 있는데 그럼 그린란드가 저 러시아의 저런 군사력에 맞서서 북극해를 지킬 수 있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못 지키는데 왜 그러냐면 그린란드에 그 저기 군대도 없고 있는 거 개썰매 2개밖에 없다고.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설마 그린란드에 군사력이 개썰매 2개밖에 없을 리가 있나? 뭐 트럭이나 뭐 이런 게 뭐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그린란드에는요 도로가 없대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된 도로 짧고 대부분 땅은 도로가 없대요. 그래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로 순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개썰매로 순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해가 중국과 러시아의 앞마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극해를 통해서 우리가 교역 상선을 보내고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저 아래 있잖아요. 카나다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로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데 카나다는 저러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그린란드에다가 우리가 군사기지를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해의 해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서 북극해를 우리가 장악하고 러시아의 그런 군사력에 맞서서 우리가 해로를 지켜야만 그래야 유럽도 카나다도 뭐 미국도 덴마크도 전부 다 안전하게 여기를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적 이유 말고도 군사적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게 러시아거든요. 저 위가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여기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워싱턴을 만약에 겨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미사일이 대부분 다 그린란드 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이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군사기지가 그린란드에 딱 하나 있어요. 거기 15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 개를 더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 그린란드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미사일 쏘면은 그린란드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거야. 근데 요격이란 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요격도 해야 되는데, 2차 요격은 이제 함정, 배에서 2차 요격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를 막겠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요격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단단히 이 요격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여차하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한판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 우리 서방 세계가 이 북극 해로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국제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강요들이 다 참석해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국내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와 유럽 정상들이 뭐 굉장히 심하게 충돌해가지고 마치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이 한판 할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996년에 만든 알틱 카운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북극 이사회라 그러는데, 이 북극 이사회는 뭐냐면은 1996년에 만들었는데 북극을 둘러싼 8개 국가가 회원국이에요. 8개 나라가 덴마크, 스웨덴, 카나다,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빼놓고 다 서방 국가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이 북극 이사회를 통해서 그린란드 문제를 평화롭게 또 미국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회의에 간 겁니다. 사실 이 8개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린란드 문제의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기 사진에 나오는 나토의 사무총장입니다. 마크 리터와 이미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겁니다.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대를 동원하겠다, 뭐 그린란드 통합 병합에 반대하면 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뭐냐? 연막작전. 트럼프 스타일이 항상 그래. 연막작전을 확 펴놓고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은 뒤에서 다 해결해놓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 유럽과 미국의 대표들이 연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야, 참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지금 생각이 다르구나 이걸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양쪽이 말하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유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럽아, 너희가 우리 서방 문명의 발상지고 우리 미국도 사실은 유럽 문명의 후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희 유럽이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 지금 유럽 문명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 제발 유럽 정신 좀 차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대표들이 하는 말은 다 그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한편 먹고 지금 전 세계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은 이 싸움에서 너희가 필요해. 예? 너희가 우리를 도와야지. 근데 너희는 뭐 원자력 발전소 다 때려 부시고 태양열, 풍력 발전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 망해. 중국산 태양열, 중국산 풍력 발전소 그런 거 좀 그만 구입해. 중국에서도 그런 거 안 해. 예? 왜? 중국 애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너희는 바보들이야. 어? 그런 거에서 지금 무슨 전기를 만들어내냐. 우리가 빨리 재무장해서
중국 러시아에 맞서야 돼. 너희 제발 좀 중국에 줄 좀 서지 마. 그러면 우리와 맞서는 거야. 또 중동 사람 이민도 제발 좀 그만 받아. 우리도 바이든 대통령 때 국경 열어서 이민자들 엄청 받아가지고 미국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뭐야?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잖아.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돼? 유럽은 더 이상 유럽 사람의 땅이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의 땅이 된단 말이야. 미국의 SNS, 페이스북, X 이런 거 지금 너희가 검열한다고? 너희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너무 멀어졌어. 지금 거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그래. DEI 이런 거 좀 하지 좀 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거, PC주의, 젠더주의 이런 게 다 너희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 우리 미국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과 싸우고 있어. 우리는 지금 이런 엉터리 이념과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엉터리 이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 하는 말 들어보면요. 계속 이 얘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뭐라 그런 것 같아? 예? 다보스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끼리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 좀 하지 말아줘. 왜 자꾸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정말 기분 나빠. 불쾌하다고. 어? 우리는 더 좋은 세상 만들려는 거야. 넘겨주세요. 우리는 더 좋은 세상 만들려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 만들고 싶다고. 우리는 중동 사람들 그 이민자들하고 우린 잘 살아볼 거야. 어? 중국하고도 왜 그렇게 싸우려 그래?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어? 그리고 왜 미국은 너만 잘났다는 거야? 우리도 잘났다고. 제발 우리 무시 좀 하지 마. 기분 나빠. 너무 기분 나빠서 너희랑 밥도 먹기 싫어. 그래서 정말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러고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거. 예.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가 밥 먹기 싫다고 그냥 집에 갔어요. 만찬 도중에. 진짜 유럽 그 대표들 보면요.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아이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죠. 그죠? 넘기시고요. 여러분, 트럼프의 세계 전략은 지금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냐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 문제 아시죠? 지금 현재 이란 사상자가 몇 명이에요? 넘겨주세요. 18,000명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부상자가 3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시위가 지금 사실 잠잠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터져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란의 그 반정부 시위는요 쿠르드족이라 그래요. 쿠르드족이 했어요. 이란 전체에서 쿠르드족은 한 20%,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 이 시위는 쿠르드족도 했지만 누가 했냐면 페르시아인들이 한 거예요.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아랍이랑 틀려요.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이란은 페르시아인인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반정부 시위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렇게 많이 죽인 상태에서 저 정권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란을 군사력으로 공격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했죠. 그죠? 미국 행정부에서도 지금 좀 입장이 갈팡질팡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란 사태는 너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정책적으로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를 뭐 제거한다 뭐 그랬는데 보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한다고 해서 쉽게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도 예상하기가 지금 어렵다. 특히 이란에는요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말렸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정보원들이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들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에 좀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그동안 이란 문제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넘겨주세요. 이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새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교통 정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개입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란은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미 국가로 중동에서 끊임없이 미국을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이미 사실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이란까지 정리가 되면요, 미국은 뭐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이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란에 만약에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둘 다 뭐예요?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원유를 엄청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완전 미국령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기름, 원유는 이제 미국이 다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까지 만약에 미국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원유가 많은데 베네수엘라와 이란까지 이제 미국 영향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 에너지에 관한 미국은 쉽게 말하면 슈퍼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사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 그래서 이란까지 넘어가 버리면 중국은 지금 기름 받을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예. 그래서 이 에너지 자원을 미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미국이 얼만큼 큰 힘을 발휘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 화폐가 그렇게 기능을 못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는 이 종이 돈이 아니고 에너지가 화폐의 기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는 화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에너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운영하려면요, 지금보다 몇 배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북극해는 전 세계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북극해에 있어요. 미국이 북극해까지 이제 장악할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 뭐 중국이 혹은 러시아가 북극해를 장악한다, 아닐 거예요. 보나마나 그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에너지 자원을 다 미국이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독점하게. 자,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넘겨주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게 지금은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왜 좋은 기회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이요, 이제 쉬워졌어요. 미국 편에 딱 서 있으면 돼요. 뭐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국 편에 딱 붙어 있으면은 에너지는 자동으로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 편에 서 있으면 망해요. 네? 세계 에너지 강국이 이제 미국인데 우리는 어차피 한미동맹에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랑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아주 좋은. 그런데 이 에너지 거지 국가에 중국 에너지 거지 국가 편에 거기 서면 되겠어요? 예.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에게 알래스카에 있는 천연가스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시설 이거 같이 건설하자고 제안했잖아요. 그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정권이 이거 지금 안 하려고 별대 쓰고 지금 그러는데 미국이 강제로 하게 만들어요, 지금. 예. 200억, 1년에 200억 투자하면은 제일 먼저 저기부터 집어넣겠다고 벌써 선언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저거 파이프라인 만들고요. 저거 다 이제 회사 만드는데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합작해서 만들어서 그거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에너지 캐내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지분을 어떻게 한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천연가스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 건데 저거 건설 같이 해주면은 지분 나눠서 수익 생기면 나눠 갖자는 거예요, 지금. 저거 왜 안 합니까? 저거 해야 돼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북극에 있는 자원 개발에 나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과 같이 우리도 북극 개발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정유 시설, 정유 기업들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에 그 원유는 많은데 정제 시설이 지금 다 낙후돼가지고 정유 회사들이 투자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한국 회사가 우리도 그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은 오케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원유 정제하고 그거 다 하는 거 다 이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자원전쟁.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 그래서 중국도 지금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러시아의 야말이라는 곳에 천연가스 그 개발하는 저 공장에 중국이 합작 투자해가지고 지금 저거 하고 있어. 중국도 살아남으려고 지금 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극 항로, 저게 지금 야말에서 상해로 가스 실어 오는 북극 항로예요. 이 북극 항로를 미국이 통제하게 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미국은 중국 말려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저기 러시아에서 아까 야말에서 천연가스를 지금 실어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르려면은 이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얼음이 좀 없어지지만은 겨울에는 다시 얼음이 좀 덮여요. 그래서 쇠빙선이라 그래서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배가 이제 러시아는 40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8척은 뭐냐면 핵 추진 쇠빙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연료 공급 없이 계속 그냥 얼음 깨고 돌아다니는 배가 8척이는. 미국은 쇠빙선이 몇 척 있을 것 같아요? 3척. 미국도 3척밖에 없어요. 이번에 저기 야말에서 러시아 가스를 개발해가지고 러시아 회사에서 이제 LNG를 운반해야 되는데 쇠빙선이 이제 얼음을 깨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LNG 운반선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LNG 운반선을 주문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 얘기 딱 듣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쇠빙선이 얼음 깨고 가고 뒤에 운반선이 따라가면 한 번에 2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냐. 우리가 그냥 쇠빙선인데 LNG 가스까지 싣고 얼음 깨고 갈 수 있는 배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갖고서는 그거 할 수 있냐? 그거 할 수 있다고. 그거 만들었어요.
만든 지 한참 돼요. 이번에 만든 게 벌써 만들어서 배 다 팔아먹었어, 러시아에. 예.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나오션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오션에서 만든 게 있고, 왼쪽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한꺼번에 4대 만들어가지고, 저게 쇄빙선이면서 LNG 가스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북극 그 해로가 개발되고, 거기서 이제 원유도 캐고 가스도 캐고 이래가지고서 그거 다 전 세계에다가 이제 미국이 더 팔고 이렇게 하려면요, 배가 있어요. 배가. 배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냥 구군이 펴지고 하늘을 그냥 날아오르는 그런 시기인데, 하필이면 이때 예. 이재명이가 중국의 줄을 섰잖아요. 예? 이럴 때 왜 중국의 줄을 서냐고. 미국의 줄을 섰어야지. 예? 그래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한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핵심 이익은 상호 존중 경제 협력이고 윈윈한다. 한중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시진핑이는 역세 오른편 올바른 선택해야 된다. 역세 오른편은 미국 쪽이지 너희 쪽이 아니잖아. 진핑아. 아유. 예? 이재명이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한다는 걸 재확인한다. 예? 이러면서 지금 한중 뭐 별의별 이 바보 같은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 편에 서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미국과 함께 하면요, 우리나라 미래가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 문재인 때부터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 다 그냥 문 닫고 이러잖아요. 그제 독일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독일 총리가 고백했어요. 뭐라 했냐면,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는 엄청난 실수였다. 메르켈이 탈원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독일 망했다 그랬어요. 왜 망하냐면 독일 제조업이 다 망했어요. 아니,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태양열, 풍력 해가지고 전기 만드니까 전기값이 5배 막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값 올라가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상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만드는데 비용이 더니까.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다 세계 시장에 파니까 독일 상품이 안 팔리죠.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전기 더 많이 필요하고 AI 산업 이런 거 하려면요, 이게 실생활에까지 다 이제 들어와서 회사마다 가정마다 AI 막 다 돌리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기 없이 첨단 산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나라가 발전하냐면 에너지를 확보하고 값싼 에너지로 전기값 싸게 해가지고 AI 막 돌리고 이런 첨단 산업 막 돌리는 나라들이 지금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이제 뒤떨어지면 이제 쫓아올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마두로를 검거했죠. 근데 죽이지 않고 생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생포할 때 미국이 특수무기를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넘겨주세요. 예. 그 특수무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이거 기밀이라서 내가 자세히는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얘기했어, 조금. 이 무기 이름이 뭐냐면은 디스콤보 블레이터라는 무기래요. 디스콤보 블레이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뭐냐면 이게 에너지파를, 충격파를 이렇게 발사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사용했는데, 마두로 잡아올 때 이거를 딱 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그 베네수엘라에 중국산, 러시아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쫙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국이 쳐들어오면 이제 미사일 쏠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딱 키니까 기계가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시스템이 다 마비돼서 눌러도 미사일이 안 나가. 근데 이게 기계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사람들, 경호원들한테 딱 이거 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머리가 막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코로 피가 나고 입으로 피를 토하고 다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뭐 이렇게 총 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마두로 그냥 집어갖고 그냥 왔어요. 전 세계 깜짝 놀랐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김정은이가 제일 놀랐어요. 김정은이 좀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예?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예? 근데 트럼프는 왜 죽이지 않고 생포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 마두로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지금 자백을 받고 있냐, 예? 자백했냐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지금 내가 대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변호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보스 포럼 가서 뭐라 그랬냐면요, 넘기세요. 다보스 포럼 가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 관련자가 다 기소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보스 포럼은 이런 얘기 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다 얘기해 버렸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넘겨주세요. 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 사람들이 곧 기소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작된 선거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하여튼 이 선거를 조작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they 그랬어, they. 그러면서 it's probably breaking news. 아마도 속보로 뜰 겁니다. 이제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2월 달 좀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속보요. 그러고서는 이제 미국 측에서 부정선거한 놈들 지금 다 검찰이 기소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24일 날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 계정에 뭐라고 했냐면 결국 그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투표기 회사요, 미국의 그 투표기 회사가 플로리다 법정에서 이 회사는 미국 기업이 아니고 외국에 근거를 둔 기업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시인했다는 거예요. 시인했다. 결국 어느 나라겠어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정황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SNS 계정과 X에 그런 게 막 지금 계속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톨런 일렉션, 도난당한 선거라는 저 책을 제가 최근에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번역을 하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돼서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바쁘긴 한데 한번 다 전체 번역은 아니더라도 부분이라도 번역해서 좀 출판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오늘 다 못하고 다음번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월 달쯤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소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갖고 보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A웹이 미국의 USAID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공개가 되는지 기소가 되는지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에는 미국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A웹까지 수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면 중국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진행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정선거 공개를 기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했습니다.
왜 구속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2026년이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얻어 터질 일이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환율 문제입니다. 지난 20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환율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대책이 있었으면 진작 했겠죠 그랬어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대책 같은 거 없어. 있는 줄 알았냐?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환율이 올라간다고 우리 뭐 민주당은 손해 볼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입니다. 기업이 손해 보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건데 우리는 상관없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 시절에 내가 월 수입 240만 원이면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내가 2,000불 정도의 실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00원에서 지금 1,500원으로 올라가면 내 월급은 그대로죠. 240만 원인데 근데 달러로 환산하면 1,6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이 300원 올랐을 때 나의 실제 수입 혹은 나의 실제 구매력은 20%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수입의 20%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율 문제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가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한번 두고 봅시다. 대책 없습니다. 근데 환율 문제가 왜 대책이 없냐면은 지금은 누가 달러를 사냐면요. 기업들이 사고 있어요. 기업들이 왜 달러 사느냐? 기업을 해외로 다 옮기기 위해서 이걸 다 팔고 달러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나가려고 그런다고. 들어오는 기업은 3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들은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팔고 달러로 바꿔야 외국으로 나가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학개미들이 달러 사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푼돈이고 목돈으로 지금 달러 사는 사람들은 기업들입니다. 못 막아요. 더구나 노란봉투법 지금 시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업 못한다. 그래서 환율 문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냥 무덤을 파놓고 거기 가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관세 문제인데요. 관세 문제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미국의 투자금으로 200억 달러 줘야 되는데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예, 관세 협상이 그래서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지금. 근데 쿠팡 문제 때문에 이게 더 꼬였어요 지금. 지금 김민석이가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왜 갔죠? 국무총리가? 뭐 미국에 볼 일 있어서 갔습니까? 미국에서 누가 오라 그랬어요? 지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넘겨주세요. 쿠팡을 막 국회에서 막 두들겨 패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무역 보복이 뭐냐면 관세 좀 더 세게 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되니까 쿠팡을 막 두들겨 팼다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관세 더 때려 맞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이제 김민석이가 막 쫓아간 거예요. 가서 뭐 벤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쿠팡은 반미국적 기업이라고 김민석이가 그랬대요. 나 이거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아니 쿠팡이 왜 반미 기업이야? 미국 기업인데
쿠팡이 왜 반미야? 너희가 반미지. 아니 이거 아무 말 대잔치인데, 아니 아무 말 대잔치를 왜 백악관 가서 하고 그래? 예? 아니 가서 미안하다, 우리가 쿠팡 건드린 거 좀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쿠팡이 반미 기업이라고. 아니 벤스 부통령이 그 말 듣고 속으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얘가 와서 쿠팡이 반미라고? 이것들이 미쳤나?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예? 김민석이가 완전히 정신 나갔습니다. 사실 김민석이가요, 제 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대 사회학과 제 1년 후배예요. 한심합니다 이 자식 진짜. 예? 어디 아니 말을 하다가 말이 헛나왔나. 어떻게 쿠팡이 반미 기업이라고. 지금 셋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재명 문제가 지금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작년 12월에 한국은행 총재가 뱅크런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뱅크런이 뭐예요?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망하냐? 불량 채권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불량 채권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건설 쪽에서 발생한 거예요. 주로 건설. 근데 이제 건설 쪽은 돈을 빌려서 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지어서 분양을 해놓고 팔아서 돈을 회수해서 은행 빚을 갚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었는데 안 팔리거나 짓는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된 경우,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준 돈 어떻게 돼요?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은행 부실이 발생했는데 액수는 지금 아무도 말 못해요. 어느 정도 지금 불량 채권이 발생했는지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뱅크런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에 뭐 새마을금고가 됐든지 뭐 어떤 뭐 농협인지 수협인지 하여튼 무슨 은행이 됐든지 어딘지 몰라요. 어디서든 하여튼 터지면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이게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은행 가도 돈을 못 찾게 되는, 내 돈을,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거 터지면 그냥 터지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년에 경제 위기가 굉장히 깊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름쯤 되면은 1번 찍은 사람들, 일찍이들이 또 그럴 거예요. 내 이 손목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서 과모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예. 나오지 말라 해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뭘 겁내느냐? 그걸 겁내는 겁니다. 그걸 겁내. 전 목사님이 뭐 죄가 있느냐 없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한테. 예. 전 목사님이 죄가 없어도 얘네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이 광화문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광화문 세력이 광화문에서 매주 계속 이렇게 집회하면서 버티고 있으면요, 이제 1번 찍은 놈들이 여기 다 들러붙어가지고 광화문이 이제 미어 터지고 막 서울역 앞까지 막 그냥 꽉 차고 난리가 난다고요 이제. 네. 그래갖고 정권 퇴진 운동, 이재명 물러가라고 막 내 손모가지 자르고 싶다 그러면서 막 난리 칠 텐데, 그걸 지금 겁내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전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구속을 해놓고, 또 오늘 우리가 광화문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광화문이 지금 광화문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에 안 모이고 지금 교회로 돌아갔다, 회군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안 보일지도 모른다.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야 막 우리가. 광화문 하루 비워놨더니. 그래서 쟤네들은 뭘 원하냐면 광화문이 집회 안 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경제 나빠져도 1번 찍은 애들이 광화문에 나오면 거기 민노총이 있는 거예요. 민노총이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전 목사님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굿이 붙여서 구속시켜서 잡아놓은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쉽게 풀어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전 목사님이 빨리 나오시면 좋겠어요. 기도도 같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기에는 얘네들이 쉽게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겁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목사님을 그게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목사님이 빨리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싸워야 돼요. 광화문을 지켜야 됩니다. 토요 집회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령 터진 다음에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순식간에. 그때 그동안에 광화문 집회 비난하고 정광훈 목사님 비난하던 우리 우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당할 뻔했다.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이 광화문을 딱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합세해서 싸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이 2026년 1월인데요. 여러분 금년도 12월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금년도 12월 달 1년 지나서 12월이 되면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 이재명과 친중 정권이 수세에 몰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부터 겁을 먹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놈들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어떤 분이더라도 토요 집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광화문 세력과 손을 잡고 이 토요 집회를 지켜야지만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재명이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광화문 세력은 반드시 이재명을 끌어내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감옥에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의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교회와 이 예배와 이 집회를 지켜서 때가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을 되찾아오겠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보니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 못 나누네. 다시 마지막 거 다시 불 켜주세요. 흥분했어요. 말씀 아까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전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문을 빼앗는 게 고대시대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고레스가 앞에 전부 다 성들이 다 문 열고 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고레스가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정말로 기름 부은 고레스처럼 지금 들어 쓰고 계시는데 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 PC주의에 쩔어버리는 유럽을 깨워서 이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렇게 할 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가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그때 두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수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라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누구에 해당되냐? 여호수아의 같은 대제사장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르바벨이 있어야 돼요. 수르바벨이. 누가 이 수르바벨이 되겠냐면 장동경이가 이 수르바벨을 해줄 것 같아. 이게 지금 해주면 좋은데 가만 꼬라지 보고 있으니까 장동경이는 수르바벨하게 글러먹은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풀려나서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 왕을 세웠어요. 트럼프 세웠어요. 다 끝났어요 이거. 그 다음에 정호환 목사님 계세요. 예. 누구만 있으면 되냐? 우리 수르바벨만 있으면 됩니다. 예? 새로운 정치 지도자,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수르바벨만 있으면 되는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르바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있고 정호환 목사님 계시고 수르바벨만 있으면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가문을 지키고 예배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고레스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다 물러내고 전체주의 세력을 물러내고 자유민주주의 세력 세계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정광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 목사님 정말 우리 여호수아와 같은 대제사장 같은 존재인데 주여 지금까지 과문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적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계셨는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옥에서도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을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감옥에서도 이 싸움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수르바벨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수르바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올바른 길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문 예배를 무너뜨리고 가문의 집회를 무너뜨려가는 이 적들의 가락한 속임수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계략이 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가문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답으로 세우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 복음통일, 예수 한 분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친중 세력들, 이재명 정부와 그 간악한 이 바보 같은 뿌리들이 하루속히 무너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심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영적으로 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깨워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깨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승만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이승만과 같은 주의 종을 정치 지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이 백성들을 더 번영의 길로,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